백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입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정리해보죠. 백제는 이제 처음에는 마한의 소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한은 사만이죠. 사만에는 마한, 변한, 진안이 있거든요. 마한은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입니다. 그래서 마한의 소국,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소국이잖아요. 마한이 50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제였습니다. 마한의 소국에서 출발하였으며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요 세력이 이제 요 세력이 온조 세력입니다. 온조의 아버님이 이제 주몽이죠. 그쵸? 비류가 형이고요. 온조가 동생인데 이제 비류가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주몽이 고구려 1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부여에서 살아있던 그 여자가 자식이 나는데 그 자식 이름이 유리입니다. 유리가 이제 주몽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몽이 다음 왕위를 유리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유리랑 비류, 온조 엄마가 서로 달라요. 엄마가 달라가지고 여기 비류나 온조는 이제 소선호라는 여자의 이제 자식이거든요. 이 소선호가 대단한 이제 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고구려에 있지 말고 내려가자 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한강유역으로 왔는데요. 비류는 이제 인천 쪽으로 왔어요. 미추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쪽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나라 겨냥을 실패했고요. 온전은 한강유역, 지금의 서해 지역으로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류는 이제 죽고 그의 세력들이 이제 온조랑 합쳐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가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제도 그 뿌리는 고구려고요. 주몽은 또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백제는 나중에 나라 이름을 부여라고도 합니다. 남부여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통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선호가 데려온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건국하였다. 그게 이제 기원전 18년. 요 두 번째까지 내용이 바로 온조, 비류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자리 잡은 한강 유역은 농경이 발달하고 해상 교역이 편리하며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하였다. 오리날까지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여기가. 해상 교통이 편리하여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백제는 어떻게 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소국, 여러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여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 환경이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다음 이제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3세기 때 이제 고이왕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이왕 때 육자평을 비롯하여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였다. 그 다음에 10번째 줄에 보면요. 근초고왕 때가 이제 전승기예요. 근초고왕. 그러니까 백제에는 초고왕이 있어요. 초고왕. 초고석 그런 건가요? 아무튼 한자 의미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는 이제 뭐냐면 가까이 근자입니다. 근접할 때 근자거든요. 초고왕이 근접했다. 그러니까 초고왕과 가까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초고왕. 그리고 침류왕. 침략은 약간 좀 침울하다? 약간 이런 의미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 왕을 한 1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침류왕. 그래도 업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넘어가고. 요 때는 귀족들이 왕족이 부여시잖아요. 그쵸? 아까 부여와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성이 부여시입니다. 귀족은 정사암에 모여서 정사암 한번 해볼까요? 정사암. 암은 이제 바이암자거든요. 그 정사, 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할 때 정이에요. 사는 이제 뭐 일사자니까 정치 일을 하는 바이 이런 뜻입니다. 문화 속으로 백제 초기 무덤인 석천동 고문은 석천동이요. 그 석이 돌석이잖아요. 초는 마을이고, 그러니까 돌마을이요. 돌마을. 마을에 돌이 많아가지고 석천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잠실 쪽에 있어요. 보면 잠실 쪽.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게 무덤이 왜 안 그려져요?
됐네요. 네, 계단식. 그러니까 피라미드 아시죠? 이렇게 계단,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계단으로 됐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돌이 무지무지 많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이제 가보면 이런 무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나 만들려면 힘들겠죠. 이것도 고인돌처럼 집단의 그런 노동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가 권력자겠죠. 그래서 권력자의 무덤일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고구려와 좀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적이라고 하잖아요. 유적. 유물은 물건이고, 유적은 어떤 장소인데, 백제는 그러니까 요거로 봤을 때는 고구려하고 닮았다.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요. 자, 다음에 이제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이제 전성기라고 했죠. 4세기 중반 근초고왕.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의 그 원통하는 왕 있죠. 고국 원왕이요. 고국 원왕을 이제 전사시키는 왕입니다. 물론 근초고왕 아들이 했어요. 근초고왕이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보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이 고국 원왕을 이제 전사시키죠.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세기 때는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그 히어로가 나타나잖아요. 그 땅 많이 차지한 그죠? 강개토 대왕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죠. 지면서 그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기고 그죠? 장수왕은 아예 그 쳐들어오잖아요. 그 한강 넘어가지고 그래서 계로왕 고구려는 계로 그 고국 월왕이 원통하게 죽었다면 계로왕은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괴로워서 죽었어요. 이제 아무튼 장수왕이 이제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복수를 한 거죠. 고구 원왕이 백제에 의해서 전사했다면 장수왕 때 이제 백제를 그 이제 백제왕을 죽였으니까 복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수도가 이제 아까 좋았던 한강 유역이 아니라 이제 웅진으로 옮겨집니다. 웅진. 선생님 항상 웅진 코웨이가 생각나는데요. 웅진이 곰 문자예요. 웅녀 하잖아요. 웅녀. 그 단군 신화 때, 그쵸? 진은 이제 그 나루토입니다. 곰 나루토라는 의미인데요. 여기가 현재는 공주 지역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그래서 백제는 이제 전보다 좀 환경이 나쁜 데로 갔다고 이제 보여지나 봐요. 아무래도 그 한강 유역보다는. 그래서 무역 활동, 경제가 침체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게 계로왕의 잘못이니까 어때요? 귀족들이 왕에 대해서 왕의 권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국력이 쇠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개혁을 하려던 백제 왕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동성왕. 동성왕은 이제 그 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동성왕은 게이가 아니어서요. 결혼했어요. 네. 그 다음에 무령왕. 무령왕이 좀 유명한 왕입니다. 무령왕.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고. 그러고 내려가면 무령왕릉이 보이죠? 요것 때문에 유명해요. 무령왕릉. 백제의 무덤이요. 그 도굴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물이 별로 없는데 요 무령왕릉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됐습니다. 1970년대. 그래서 굉장히 백제에 대한 많은 그런 유물이 발견돼서 굉장히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무덤 양식이 그 중국제 양식이에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그건 아닌데 하여튼 중국 무덤에 이제 모방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중국하고 친했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관 있죠, 그죠. 그 시체에 집어넣는 거. 그 관이요. 그 메이드가 아니지. 그 일본에서 나는 나무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일본하고도 친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따 더 살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무령왕까지 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성왕입니다. 성자가 들어가는 왕은요. 대체로 되게 잘 나갈 때의 왕이에요. 성왕. 이를성이거든요. 근데 이 백제 성왕은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이제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가지고
성왕은 이제 여기가 성왕 얘기네. 이게 다 성왕 얘기입니다.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이게? 30페이지는 다 성왕 얘기네요. 그 밑에 이제 현장 속으로 보면 세계문화유산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문화유산 지정되기 전에 한번 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간 것 같고 대학생 때 한번 간 것 같고요. 여기를 가면 되게 단촐해요. 작습니다. 일단 뭐 작고요. 근데 공기도 좋고요. 네, 뭐 나쁘진 않았어요. 뭐 의자왕 전설 있잖아요. 낙하암이라 해가지고 의자왕과 삼천궁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의자왕이 삼천궁녀가 있었다. 근데 의자왕이 이제 당나라에게 지잖아요. 항복하잖아요. 신라에게. 그러면서 거기 낙하암이라는 것은 떨어질 낙, 하른 꽃이거든요. 그래서 삼천궁녀가 이제 투신 자살했다고 해요. 낙하암에. 뭐 그런데 이제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공상성이 있고, 이 공주에 있는 거 공상성도 있고, 되게 낮죠? 그 다음에 능상리 거북문, 이거 부여니까 수도를 이제 수도를 한번 안 해야겠다. 아까 공주로 옮겼잖아요. 웅진 코웨이 할 때, 그쵸? 근데 이 성황이요. 세 번째 수도로 이제 사비로 옮겨요. 사비. 지금 이제 명칭이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어쨌든 뭐 부여랑 이게 연관이 많이 되죠. 세 번째 수도가 이제 부여다. 옆에 지도 보시면 웅진과 이제 부여는 웅진과 사비는 좀 가깝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수도를 옮길 수 있다는 거는 왕권이 이게 강하다고 앞서 장수왕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웅진으로 청도한 것은 왕권이 강한 건 아니었었죠. 그죠? 한성이라는 좋은 지역을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요. 우리 서울이 당시 휴전선하고 거리가 직선 거리가 한 40km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맘만 먹으면 그쵸 뭐 대포를 쏜다거나 그러면 서울이 아무래도 좀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포의 사정거리 포가 쏘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가까우니까요. 수도를 이쪽 공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제 죽잖아요. 김재규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백지화됐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00 죽은 게 79년인데 그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계획 수도 천도를 했었는데 이제 죽어서 이제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다시 수도를 이제 옮기는 계획을 짰어요. 왜냐면 이 인구가 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 발전의 균형성을 위해서 글로 옮기려 했었는데 탄핵당합니다. 탄핵 한나라당이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었죠.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실패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거 하는 거. 근데 언제지 세종시가 이제 떴잖아요. 세종시. 그쵸? 세종시가 대전 옆이거든요. 그래서 웅진 쪽은 아니더라도 약간 이쪽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근데 실제적인 수도 기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이 사실상 이제 수도니까요. 어쨌든 그런 노력은 있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누구 때 이렇게 온 거지?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온 건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대통령들이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백제 수도는 요거 중요하거든요. 한성 처음에는 그쵸? 그 다음에 이 웅진 공주는 장수왕이 이제 그쵸? 계로왕 죽이면서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동성왕이 아니지. 문주왕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세웠고 그다음에 성왕 때 이제 사비로 옮겼다.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백제 역사 유적지유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조촐하고 그냥 백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뭐 끝인가? 오케이, 여기까지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본 게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지? 그쵸, 원조랑 비료 그 얘기부터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백제는 마한의 소국에서 출발했다. 요거부터 그냥 해볼까요? 마한의 소국에서 출발. 백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인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빨간색의 하이인. 그래서 여기에 연합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부여와 고려에서 내려온 세력. 요 세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온조 세력이죠. 비료 온조 세력. 그리고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했다. 그래서 한강에 이제 어떤 좋은 점들이 막 나와요. 이건 노란색으로 할게요. 뭐가 좋아요? 농경이 좋고. 농경은 옛날부터 문명시대 때부터 경제력과 관련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제력이 충분해요. 어때요?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해상 교통이 편리해서 중국과 갔다 오면 당시에 중국의 어떤 책이라든지 그죠? 그런 문물들이 더 발달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어서 보고 배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어떤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고이양 때로 가면 선생님은 이거 고이저버 나빌레라 그지? 어떤 시가 생각나긴 해요. 되게 좋은 시였는데 아무튼 고이저버 근데 그런 뜻은 아닌데 이 고이왕은요 뭘 하셨냐면 그 나라를 좀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육자평이 여러분 그거예요. 최고 높은 관직입니다. 근데 얘보다 더 높은 게 상자평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진짜 나중에 상은 윗상이잖아요. 자평 6자평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자평은 상자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필기로 할까? 이렇게 그리기. 오케이. 상자평. 그러니까 상자평이 수상이죠. 아이고야. 상자평. 고구려는 이제 되게 늙은 노인 뭐라 그러죠? 대대로가 이제 그거였죠. 고구려는 대대로가 수상이었었죠. 대대로. 되게 늙은 노인. 그리고 여기 고유왕은 상자평. 좀 이름이 세련됐죠. 상자평. 아무래도 중국과 어떤 그 교류는 백제가 더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백제가 더 먼저 했어요. 한강유역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관직 색깔의 관리 등급이 많아요. 관리 등급. 지금도 여러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등급에 따라 간복색을 달리했다. 그러면 한눈에 저 사람이 높은 간직이지 낮은 간직이지 알 수 있겠죠. 그런 걸 했었다. 그리고 목제국을 병합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목제국은 마한의 대표 국가였죠. 그렇죠? 이 목제국을 병합하면서 마한의 중심은 이제 백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고이왕이 업적이에요. 고이저버 나빌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관료제를 정비한 거죠. 한마디로 관리 등급, 색깔, 그다음에 육자평. 그리고 정복정쟁으로는 당시 마한의 최고 짱이었던 목제국을 병합했다는 것은 차지했다는 얘기죠. 자, 목제국은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천안쯤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천안. 그 호두과자가 나타나는 데 있죠. 그래서 충청도까지는 아마 고유왕이 정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초고왕이 전성기잖아요. 그러면 마한의 전부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전라도까지 차지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초고왕 보면 근초고왕은 부자 상속을 했어요. 부자 상속. 부자는 아버지 부, 아비부, 자식자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에게 왕을 상속 물려줬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쵸. 그전에는 근데 귀족과 군장들의 힘이 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요. 그 귀족들이 그 군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너 왕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부여에서는 왕이 잘 못하면 그쵸. 왕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니에요. 다 세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나 군장들의 힘이 강하면 왕도 그쵸. 그냥 바지사장 같은 그러니까 허약했다는 얘기죠. 근데 근초왕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쵸. 자기 후계자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침류왕. 요 침류왕은 왕이 한 1년밖에 안 한 왕이죠. 어떻게 왜 급사했지? 어렸을 때? 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야 병 걸리면 그냥 죽거나 그랬잖아요.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였다. 끝. 침략은요, 불교 받아들였습니다. 끝. 고구려는 누가 그 불교 받아들였죠? 그렇죠. 수학 잘할 것 같은 소순이 왕이, 그렇죠? 태학도 만들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율령도 발표하고 반포해. 율령도 이제 반포했고 반포했다는 것은 뭐지? 나 만들었어. 이제 그렇게 알리는 거. 그렇고 백제에서는 이제 왕족인 부여씨, 왕족이 부여씨고 이건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러 귀족 가문이 연합해서 정치를 주도했다. 그래서 정삼에서 모여 재상을 선출했다. 재상이 누구라고요? 요 상자평이죠. 상자평. 자, 그 다음에 고분문화. 고분이라는 것은 고가 옛날 구자입니다. 분은 무덤 분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무덤 이런 뜻입니다. 고분. 말 한자기 때문에 그래요. 백제 초기 고분문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거 닮았다? 백제 고분이? 그죠? 고구려 거 닮았다고요. 그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과 유사하다. 이게 끝.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온전은 고구려에서 왔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집단이다. 부여랑 그 백제 집단이 초기에는. 요 사진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계단으로 이게 계단식으로 생겼죠? 여러분 계단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단 이런 식으로 돌이 무지무지 많이 쌓았다. 이렇게 쌓았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피라미드식이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장수왕 무덤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되게 굉장히 큽니다. 이 장수왕 무덤은.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 그 서울의 돌 많은 마을인 석천동. 석천호수 여러분 아시죠? 석천호수 들어봤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선망인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롯데월드가 석천동에 석천호수 옆에 있더란 말이에요. 바로 그쪽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내가 언제 갔지 석천도네? 굉장히 어렸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성기왕,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맨 처음에 온조 세력이 이제 왔었죠. 온조 비류. 두 번째는 고이저버, 그러니까 고이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 그 다음에 침리왕, 그죠? 근, 침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근초고왕의 업적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근초고왕은요, 마한에 정복해였다. 마한.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보다시피 전라도까지 다 정복하죠. 충청도까지 정복한 것은 이제 고이왕이었죠. 목제국 정복, 그쵸? 그 다음에 근초왕은 마한뿐 아니라 가야까지, 가는 변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 고구려에서는 나중에 강개토대왕의 그 가야 멸망시켜버리죠. 금강가야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 그리고 항해도까지, 그러니까 고구려 영토까지 획득했다. 그죠? 어마어마하시죠, 이 근초고왕이. 그리고는 중국 남조와 동진과 국교를 맺었다. 중국하고 친했다 이 얘기죠. 근데 남쪽 지역입니다. 남조니까. 이거 다 쓸 필요 없겠네. 동진만 딱 하면 되겠죠. 중국 동진. 중국 동진. 중국 동진과 국교를 맺었다. 그리고 외화도 친했다. 일본이 외화도 교류했습니다. 그 증거가 내각글에 보면 칠지도가 있어요. 칠지도. 보면 지가 이제 가지 지자예요, 여러분. 가지 할 때 지, 그쵸? 7개, 7은 7개요. 보시면 가지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7개 있죠? 무슨 사슴뿔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전쟁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 뭐가 재밌지? 여기 글씨가 써져 있어요.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외왕에게 하사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대요. 우리 학자들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거 전시 안 합니다. 그냥 숨겨놨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백제가 갑이고 외가 을이거든요. 근데 외는 그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그 백제와 신라가
그 외나라의 그 신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신하. 그래서 과거에 한반도 남쪽 지역을 일본이 외가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 칠지도라고 칠지도의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개토대왕 능비 있죠. 그쵸? 그 되게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 비석에. 그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백제와 신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일본의 신화 국가다. 우리가 여기 한반도 남쪽 지역을 지배했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 니네 나라 처음에 고조선 때부터 위만이라는 중국 사람이 다스렸고 남쪽에서는 우리 일본이 니네 남쪽 다스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는 자주성도 없고 한마디로 B급 나라다. 나라가 이렇게 발전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잖아요. 그 식민지, 그쵸. 한 100여 년 전쯤에.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다. 왜냐면 니네 나라 역사 출발부터가 이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아니다, 반대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해야겠죠. 그거 이제 칠지도하고 강개토 능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 해석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좀 달라요. 그 자신의 어떤 그 사관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제 칠주도가 우리 그 외양에게 선물로 준 거다.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처럼 준 거다 보고 있고, 1번은 아니다, 바친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요거죠.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칠지도는 1번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가? 바쳤다고 했으면 그쵸? 막 이렇게 전시했을 거잖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구린 데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근초왕이 전성기입니다. 넘어가서 근데 이제 강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때 이제 그쵸? 이거 앞서 나왔었죠. 강개토대왕은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장수왕이 남쪽으로 진격하는 게 남진 정책이죠. 그래서 계로왕이 살해당했다. 계로왕 괴로워해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잘 죽었다 했어요. 왜냐하면 계로왕이 그 바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이 장수왕이요 바둑 고수를 이제 보내요. 그래서 바둑 고수를 보내가지고 계로왕이 바둑만 두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정치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이 계로왕이 바둑이 여러 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둑 두다 보면 바둑 두는 사람하고 이 토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계로왕이 당시 장수왕이 보낸 그 사람이 이제 그 도침이라는 사람이가 그래요. 그 승려인데 이 국수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 국수라 해요. 보니까 요즘 영화도 나왔던데 그 바둑 두는 영화. 조치훈이나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도침이요, 이 게르왕을 이제 꼬드겨요. 왕께서는 이렇게 훌륭하신데 궁궐이 너무 작아요. 궁궐 좀 여기 뭐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게르왕이 그런가? 사치 좀 해볼까 해서 사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을 이제 그 가소비라 그러죠. 약간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나라의 힘을 빼버립니다. 또한 게르왕은요 이제 여자를 탐했어요. 그래서 당시 한성인가 어디 백제 사람인데 유부녀죠. 결혼한 여자인데 되게 미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꼬드겨서 바둑 대기를 하자 합니다. 바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기냐? 네가 이기면 네가 원하는 뭐 돈 이런 거 다 주겠다. 근데 네가 지면 네 부인을 나한테 넘겨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선 넘었죠, 왕이. 그래도 결혼한 여자인데 어떻게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지. 이게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남녀가. 그쵸? 근데 이제 그 협박을 했나 봐요. 이게 그 남편은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해가지고 이 계로왕이요. 그래서 막 꼼수를 쓰고 막 해가지고 아주 비열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승리했는지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뺏어요. 그래서 남편의 두 눈을 이제 파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는
도망쳐가지고 남자랑 이제 도망쳐요. 뭐 고구려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게 3064인가 어딘가 뭐 거기 써져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우리 선생님이 말이 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왕에 대한 그 민심이 떠났어요. 그 마음이 저거 완전히 무슨 저런 사이코가 다 있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무리 왕이어도 이건 완전 갑질이지. 그리고 귀족들도 게르왕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게르왕 아들들에게 벼슬을 막 줬거든요. 그 육자평 있었잖아요. 그 높은 짓을. 높은 간제기요. 그거를 귀족에게 안 주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막 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족들도 마음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상을 통일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도침이 고구려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승려들이 뭐는 천원 그쵸? 이거 완전 매국행위잖아요. 매국행위. 나라 팔아먹고 매국노잖아. 이거 완전 왕이 매국노 짓을 하네. 그러니까 승려들도 막 안 따라요. 승려는 또 백성들하고 친하잖아요. 가깝게. 그러니까 게르왕은 그래서 이제 괴롭게 죽습니다. 장성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백제가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게 아니라 왕을 안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당한 거예요. 이게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부 단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왕이 스스로 그걸 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게르왕은 이제 괴롭게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도망치는 거죠, 이제. 장수왕이 이제 그 서울이 이제 점령했으니까 강남 지역을. 그래서 충청도로 아주 멀리 떠나서 이제 공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당연히 이제 경제 무역 활동이 침체되었고 귀족들이 권력 다툼으로 왕권이 약해져서 국력이 쇠퇴했다. 이렇게 보였죠. 국력 쇠퇴만 한번 해볼까요? 국력 쇠퇴. 그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이 이제 여기 문주왕이 없네. 이제 보니까 문주왕은 선임 뭐 주문 이렇게 외웠거든요. 주문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문주왕이 이제 주문 넣어서 이제 공주로 이사 왔는데 웅지로 왔는데 이 사람도 귀족들에게 살해당해요. 왕이 얼마나 그 뭐지? 왕을 얼마나 하찮게 본 겁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 이제 아들인지 모르겠죠. 동성왕이 이제 귀족들이 왕이 막 이러니까 백제 귀족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요 신라 왕씨가 결혼한 거예요. 신라 왕의 이제 신라 왕의 자식은 아니지. 그 신라의 높은 귀족의 그 딸이랑 이제 결혼한 거예요. 백제 백제 귀족을 못 믿어. 백제 귀족의 딸이랑 결혼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서 동서왕 선임의 계의가 아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정책을 펼쳤거든요.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신라랑 동맹 관계를 확실히 맺은 거예요. 신라는 왜 결혼해줬어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니까 백제만 공격한 게 아니라 신라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라고 앞서 얘기한 것 같아요. 나제 동맹이 그러니까 신라나 백제제에서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막기 위해서 백제랑 신라나 손잡았던 거죠. 그걸 더 이제 그 협력 관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서로 결혼을 하면 훨씬 더 한 집안이 되니까요. 그래서 동서왕은 이제 그랬다. 이제 하나는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째는 백제 귀족들이 백제 왕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왕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랑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은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서왕도 살해당해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런 다음에 들어선 게 이제 무량왕인데 무량왕은 이제 일본에서 자랐어요. 이 백제 왕들이요, 이 왕자들이 일본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거든요. 일본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났을 때 약간 용병으로 이제 많이 불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무량왕이 돌아와가지고는 무슨 정책을 했냐면 지방의 그 귀족들의 세력을 약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자들이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그거를 22담노라고 합니다. 22담노. 그러니까 지방에 자기 왕자들이 이제 파견합니다. 근데 22니까 왕자가 이렇게 많았나? 22명이나 왕자를 낳으려면 그쵸? 이거 약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자신의 왕자뿐 아니라 왕족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왕족.
그래서 날개글에 보면 담노해가지고 백제가 방군성 지방제도를 갖추기 전에 설치한 행정구역으로 국왕의 자제는 이제 자식이나 제는 형제죠. 왕족을, 그러니까 왕족을 보낸 거 맞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22단노. 이것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거죠, 결국. 그리고 이 무려왕 때 국력을 회복해서, 그러니까 백제가 처음부터 약한 게 아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계류왕 때.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래서 무려왕 때 약간 부흥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의 양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중국하고 친해졌다. 기술이라든지, 그쵸? 외교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중흥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흥이 뭐냐면요. 제2의 정성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성기가 꺾이면 이제 쇠퇴하잖아요. 근데 그 다시 정성기를 갖는 게 중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도 중흥 뭐 클래스 뭐 이런 아파트 있던데 보니까 네 중흥. 흥은 이제 부흥이죠. 부흥. 일어났다. 중흥 이제 다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흥.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전성기일 텐데 또 정성기가 있고 뭐 그래서 중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령왕릉을 보면 양나라 무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중국의 당시 양나라와 교류했으니까. 그래서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이게 한 1400년 전쯤 모습인데요. 이 안에 그 산소가 없어요. 이 불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불 피우면 산소를 이제 타게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아무래도 물건들이 금방 부식되잖아요. 그쵸? 썩거나. 그래서 보관이 되게 오래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산사태가 언제 난지 모르겠지만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게 무덤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예. 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무덤이 있는지 몰랐다가 산사태가 또 났습니다. 그 박정희 때. 그러면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 무덤 형태가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학계가 이제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흥분한 거죠. 와 이런 게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박물관도 만들고 막 아주 장난 아닙니다. 아주 그렇고 이거 물건 빼달랐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보면 뭐 오수전이 보이네요. 제가 한나라 그 화폐인데 중국 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진묘수, 묘수. 이 묘는 이제 뭐 이게 동물이죠. 이게 아마 무덤에 지키는 어떤 문지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오수전이고, 요 늑이 요 각이죠. 각. 요 목각이 일본에서 잔한 금속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왕릉은 중국과 일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 국제적인 무덤 양식이요. 독특한 겁니다. 이런 게 얼마 없어요. 자, 다음 30쪽에 가면 이제 성왕이 나옵니다. 성왕이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뭔가 이루었다, 전성기 같다. 근데 백제 성왕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도를 이제 세 번째 사비로 옮겼습니다. 수도 다시 한번 보면 한성, 운징, 사비 이렇게 꼭 알아주세요. 한웅사. 사비를 왜 옮겼냐? 넓은 평야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먹고 살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통도 편리하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가기 좋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우리 서울이 뭐 한반도 중심에 있고 그렇죠? 교통에 유리하고 큰 강, 한강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 그 농사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성왕은요 부여 계승 의식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고구려에게 지지 않아.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한테 계속 졌잖아요. 져서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었잖아요. 수도 내려가고 왕 막 죽고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랑 원래 우리 백제는 동등하다. 왜? 다 부유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걸 함으로써 그 고구려에게 그 당했던 그런 거지 서력도 이기고 정신무장을 하는 거죠. 정신 승리가인지 모르겠지만 나라 이름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것은 잠깐 이런 거죠. 잠깐 나라 이름은 남부여로 이제 바꿨습니다. 남부여. 그리고 성왕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22부 관청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좀 세련된 정치를 했었다. 그리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박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고국천왕 기억나시나요? 고구려 고국천왕은 수도와 지방을 5부, 5부로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5부, 5부. 얘는
백제는 오부, 오방 이렇게. 그리고 백제에서는 이게 지방을 방으로 하기 전에 무령왕 때 뭘로 이제 했다고 기억이 나나요? 여기를 담노라고 했어. 담노. 22 담노. 그래서 아까 왕족을 파견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담노. 담노에서 오방으로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와 또 외, 얘도 마찬가지죠. 중국 남조와 외의 선진 부분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체제를 정비했다. 안으로 이제 체제를 정비해서 안정시켜준 다음에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 당시의 고구려는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 생겨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공격하면 고구려에서 이제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한강 유역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찾았어요, 다시.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신라 왕이었던 당시 진흥왕이요. 그 한강 유역 좋은데 우리 신라가 찾아야겠다 해서 배신합니다. 진짜 이게 뭐지? 우리 같은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 백제랑 신라가. 근데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이제 그쵸 제일 나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고구려에서. 그래서 성왕이 진짜 열받았어요. 그래서 50명만 데리고 왜 50명만 데리고 갔지? 그 신라를 공격했는데 거기가 이제 관산성이거든요. 관상성 충청도. 거기에 이제 빠르게 이제 진격했는데 거기서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왕이요 목이 잘립니다. 세상에 왕의 목을 자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전사면 전사지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성왕이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관산성은 충북 옥천이고요.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신 누구신 유경순 여사죠. 박근혜 대통령 어머님. 거기 고향이거든요. 이 옥천이. 여기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신라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몸뚱어리는 돌려줍니다. 그리고 목은요 그 신라 그 성이 있거든요. 거기 성문 밑에다가 이제 그 파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라 그 왕의 그 뭐지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답이 없죠. 엄청난 치욕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의 주적은 신라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적이었었던 고구려와 연합해서 신라에 대항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진흥왕은 신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대신에.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뭐라고 했지? 동맹도 없다. 이제 그런 게 이 정치사에 이제 국제 정치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백제 역사 유적지요 간단히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없나? 없죠. 오늘 그럼 배운 거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첫 번째 뭐 배웠어요? 온조 비류가 이제 그쵸 나라 세웠고 그들은 어디에서 왔다? 고구려에서 왔다. 그래서 초기 백제 무덤 양식이 어떻다? 고구려랑 같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계단식 돌이 많은 돌무지 무덤이다. 그 석촌동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 있죠. 시 고이저버. 그래서 고이랑이 나타나서 이제 간복 그 간등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간복 색깔이 정했고 그 육자평을 마련하고 어디에 정복하죠? 그죠? 그 천안 이 호두과자 있는 목지국 그죠? 거기에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은 가장 강한 근초거 왕이었고 이 사람은 그 마한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전라도까지. 그 전라도 옆에 있는 그 가야에까지 영향이 미치고요.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누구를 이제 전사시켜요?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고 그쵸? 그래서 지역은 한강을 넘어서 황해도까지 일부 점령했죠. 그리고
어디랑 이제 교류했어요? 외나라랑 외랑 그다음에 중국 남조, 그러니까 동진이라는 나라랑 이제 교류했었다. 증거는 이 외나라에게 그 사슴뿔처럼 생긴 칼, 그게 뭐예요? 또 칠지도, 그 칠지도를 전해줬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근초왕 때였고, 근데 근초왕이 전성이고 다음에 1년밖에 안 산 그 왕이 누구죠? 침류왕. 아까 침물에 1년밖에 안 살았네. 근데 이 사람이 한 업적은 저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이제 전성기죠. 5세기 때는 이 여기까지 4세기예요 지금. 아니 근초고왕이 4세기거든요. 근데 5세기 때는 이제 강개토대왕하고 강개토대왕은 한강 이북 지역,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지역은 장수왕. 장수왕 때 이제 죽었던 그 백제왕이 괴로워했던 계로왕이었고, 계로왕이 죽고 이제 문조왕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문조왕 때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한성에서 그죠, 웅진, 코웨이, 웅진, 그 공주죠 지금의 프린세스인가? 근데 아무튼 공주를 이제 갖고 그 다음에 그, 그 동성왕이 그죠, 결혼 혼인 정책을 피죠 신라랑. 그렇고 동성왕도 죽고 하지만 이제 그 일본에서 태어났었던 누구 무령왕이 나타나가지고 지방세의 세력을 왕족을 파견하는 뭐였죠? 22 담론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무덤? 무령왕릉. 그죠? 무령왕릉에 보면 당시에 중국제랑 일본의 어떤 그런 금송 나무 관 있죠? 나무 그런 것이 보여진다. 그거 봤고, 그래서 무슨 것에 기반을 마련했어요? 제2의 정성기인 중흥. 그죠? 중흥. 그런 다음에 왕이 이제 뭐예요? 원래 정성기에 써야 되는 일울성인 성왕인데 성왕은 몰이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처음에 보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단 정신무장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그 뭐지? 부여 계승 의식을 펼쳤고, 그래서 그 증거가 남부여, 나라 이름은 남부여를 하고요. 수도도 어디로 옮겨요? 사비. 그래서 지금은 그 사비를 이 사람이 부여 계승을 했기 때문에 도시 이름을 부여라고 이렇게 해준 거 같아요. 그 부여가 좀 어떻다? 경제적으로 좀 좋은 지역이다. 어디보다? 웅진보다는 이제 그렇게 봤고, 그런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22부 간청을 이제 설치하죠. 22부 간청. 그래서 22가 두 번 나옵니다. 그 성왕 때 22부 간청이랑 그다음에 앞서인 왕이 무령왕 때 22 담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성왕은 이제 신라 진흥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게 이제 덤비죠. 근데 고구려는 당시 상황이 그죠, 왕위 계승 문제로 귀족끼리 이제 싸웠었잖아요. 그 틈에 타가지고 이제 한강 유역을 되찾는데, 그래서 지금의 서울에 있는 한강은 백제가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강 있죠. 뭐 춘천? 아무튼 춘천이라든지 그런 가평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이제 신라가 차지했는데, 이 신라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까지 되찾으니까 이에 격분한 성왕이 그 아주 적은 소수 기병으로 신라를 공격하려다가 어디에서 이제 당해요? 그 옥천에서 당하잖아요. 옥천. 그 유견승 여사 고향이었던, 그렇죠? 거기가 당시 이름이 관산성 정도. 이름이 외우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왕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관산성. 와, 이름이 관산이냐, 관산. 산이 어떻게 간이 죽음의 산인가? 관산성 전투에서 살인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신라인들이 밟고 지나가는 치욕을 당했다 했었죠. 그래서 이 백제는 완전 다 같이 이제 신라의 원수로 이제 적국으로 보는 겁니다. 주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해요? 과거의 적이었던 고구려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가 손잡고 이제 신라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왕따 당해요. 이런 게 이제 오늘 배웠던 겁니다. 수고했습니다.